내 남편은 이럴 줄 몰랐다. 농부가 조심스럽게 자기 다리를 만지는 것을 느끼며 재벌가 사모님의 입에서 말이 터져나왔다. 당신은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군요. 온몸에 돋은 소름이 그 증거죠.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손 한 번 제대로 닿은 적이 없었다. 5년간 타인이 짜놓은 각본대로 살아왔다. 그러다 세상 끝에 남겨진 유산과 마주했고 난생 처음 만진 타인의 손길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을 느꼈다. 선택은 간단했다. 53억 원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가난과 손톱 밑의 흙대, 그리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택하거나 자유의 대가가 당신이 가진 전부일 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당신이 세상 어느 곳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길 바란다. 낯선 남자의 손이 그녀의 피부에 닿았을 때 그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진짜로 느꼈다. 이서연은 아르헨티나의 포도밭 한가운데에 있는 낡은 집의 작은 부엌, 뻣뻣한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낯선 남자가 자기 손바닥에 상처를 조심스럽게 치료하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았다. 그의 손가락은 따뜻하고 확신에 차 있었으며 노동으로 거칠어져 있었다. 그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짧은 지시만 내렸다. 움직이지 마세요. 주먹 쥐세요. 이제 좀 따끔할 겁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따랐다. 너무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해 그 이름조차 잊어버린 갑작스러운 감정의 덩어리가 목구멍을 틀어막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창밖에서는 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바람이 포도 덩굴을 흔들었고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렸다. 멘도사 지방의 언덕 위로 번개가 번쩍였다. 서연이 이곳에 도착한 것은 불과 3시간 전, 아직 밝고 고요할 때였다. 이제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 모든 것은 2달 전 변호사에게서 온 한 통의 편지로 시작되었다. 당신의 할아버지 박민호 씨가 아르헨티나에 있는 와이너리를 유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서류 절차 및 향후 거취 결정을 위해 당사자의 참석이 필요합니다. 서연은 할아버지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90년대에 한국을 떠나 아르헨티나로 이주했고 그곳에 작은 와이너리를 짓고 현지 여성과 결혼한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가끔 설날에 엽서를 보내오는 게 전부였다. 반년 전 그는 조용히 외롭게 세상을 떠났다. 서연은 아르헨티나로 갈 생각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서울에서의 삶이 있었다. 성공한 사업가 강태준과의 결혼, 사교계 행사, 도심의 아파트, 그리고 그에 따르는 지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녀는 거대하고 차가운 침대에서 남편 옆에서 잠을 깼다. 그는 잠결에서조차 그녀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질식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5년간의 결혼 생활, 단 한 번의 진정한 교감도 살아있는 대화도 없었다. 오직 오래전에 서명한 계약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 접근할 권리를 얻고 그녀는 지위와 보호를 얻었다. 거래는 깔끔하고 차가웠으며 죽어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부에노스아이레스행 비행기 표를 샀다. 멘도사까지 가는 데는 거의 꼬박 하루가 걸렸다. 비행기, 버스, 그리고 포도밭 사이에 먼지 나는 길을 달리는 택시까지. 택시기사는 박신의 와이너리라는 빛바랜 간판이 달린 낡은 철문 앞에 그녀를 내려주었다. 길은 잡초로 뒤덮이고 비에 침식되어 차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다. 서연은 캐리어를 끌고 불편한 구두를 신은 채 내리쬐는 햇볕 아래 진흙탕 길을 1.5km나 걸어야 했다. 마침내 회반죽이 벗겨진 2층짜리 석조 건물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실망감을 느꼈다. 좀 더 생기 있는 무언가를 기대했던 것이다. 집은 잠겨 있었다. 열쇠는 관리인에게 있을 터였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건물을 한 바퀴 돌다가 열린 창문을 발견하고는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비싼 블라우스를 찢어 먹었다. 안에서는 먼지와 오래된 나무, 그리고 포도주인지 식초인지 모를 시큼한 냄새가 났다. 가구는 천으로 덮여 있었고 바닥에는 쥐가 드나든 흔적이 있었다. 서연은 캐리어를 내던지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관리인을 찾아 상황을 파악하고 이 장소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다. 포도밭은 사방으로 뻗어 있었고 먼 산을 배경으로 덩굴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다. 아름다웠지만 황량했다. 서연은 멀리 내다보며 길 하나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어딘가에는 사람들이, 일꾼들이, 누군가가 있어야 했다. 15분쯤 걸었을 때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쪽으로 방향을 틀자 포도 덩굴 가지치기를 하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보였다. 그중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빛바랜 셔츠를 입은 남자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혹시 이서연 씨입니까? 그는 놀라울 정도로 유창하지만 약간의 억양이 섞인 한국어로 물었다. 네, 서연 맞아요. 누구시죠? 김민준입니다. 관리인이죠. 내일 오실 줄 알았습니다. 일찍 도착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바지에 손을 닦으며 다가왔다. 햇볕에 그을린 날카로운 인상의 얼굴, 어둡고 예리한 눈빛. 나이는 35살쯤 되어 보였다. 열쇠는 제 집에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포도밭을 따라 걸었다. 서연은 흙 묻은 구두와 찢어진 블라우스 차림의 도시적인 옷차림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민주는 뒤돌아보지 않고 확신에 찬 걸음으로 걸었다. 마치 온몸으로 이 땅에 익숙해진 사람처럼. 그의 집은 포도밭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석조 건물이었다. 내부는 깨끗하고 소박했으며 커피와 빵 냄새가 났다. 앉으세요. 그가 테이블 옆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열쇠와 서류를 가져오겠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구름이 짙어지고 있었다. 민주는 서류 폴더와 열쇠 꾸러미를 들고 돌아왔다. 여기 와이너리에 관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재무, 인부들과의 계약, 그리고 빚까지요. 빚이요? 서연이 되물었다. 할아버님께서 지난 2년간은 편찮으셔서 농장에 거의 투자를 못하셨습니다. 장비는 낡았고 수확량은 떨어지고 있죠. 납품업체의 진빚이 약 2만 달러 정도 됩니다. 서연은 말없이 폴더를 받아 들었다. 숫자, 도장, 서명, 모든 것이 낯설고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민준이 물었다. 아직 모르겠어요. 아마 팔게 되겠죠? 그는 감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산을 평가하고 구매자를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서너 달, 어쩌면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피로를 느꼈다. 최대한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좋아요. 당분간 여기 머물면서 상황을 파악해 볼게요. 민준이 일어섰다. 그럼 집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폭풍이 시작되려 하니 지체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은 이미 거세져 덩굴을 땅으로 휘게 하고 있었다. 첫 빗방울이 서연의 얼굴에 떨어졌다. 그들은 서둘러 거의 뛰다시피 걸었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하늘이 찢어졌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굵고 따뜻한 폭우가 쏟아졌다. 서연은 젖은 땅에 미끄러져 균형을 잡으려 팔을 휘젓다가 넘어지고 말았다. 손바닥이 날카로운 돌에 박혔다. 순간적인 고통이 타는 듯이 밀려왔다. 민준이 그녀의 팔꿈치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괜찮으세요? 서연이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바닥의 깊은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아닌 것 같네요. 그는 서둘러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다시 데려가 의자에 앉히고 구급상자를 가져왔다. 손 좀 보여주세요. 그녀가 손바닥을 내밀었다. 민주는 몸을 숙여 상처를 살피고 소독약과 붕대를 꺼내 치료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피부에 닿았다. 차분하고 전문적인 손길이었지만 서연은 갑자기 날카롭고 생생하며 진짜인 감촉, 온기, 그리고 가까움을 느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민주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녀의 손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아차렸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면의 무언가가 어떻게 살아나고 깨어나고 소리치는지 알아차렸다. 두려웠고 동시에 견딜 수 없이 슬펐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코마 상태로 느끼지도 숨쉬지도 못하고 그저 존재만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다 됐습니다. 김인준이 붕대를 고정하며 말했다. 상처가 깊진 않지만 내일 다시 한번 소독하세요. 붓기 시작하면 말씀하시고요. 서연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물러나 구급상자를 정리했다. 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님방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큰 집으로 안내해드리죠. 고마워요. 그녀가 겨우 들릴 듯 말 듯 대답했다. 그는 좁은 침대와 깨끗한 침구, 그리고 창밖으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작은 방을 안내해 주었다. 서연은 옷도 벗지 않은 채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왜 낯선 남자의 단순한 손길이 나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걸까? 왜 남편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에 배신감을 느끼는 걸까? 벽 너머로 민준의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집 안을 오가며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운명이 얼마나 기이하게 짜여 있는지 생각했다. 유산을 정리하러 이곳에 왔다가 5년 동안 피해왔던 바로 그것,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아침에 그녀를 깨운 것은 정적이었다. 창밖의 서울 도시고속도로 소음도, 엘리베이터 소리도, 가사도우미가 켜는 커피 머신 소리도 아닌 저 멀리 어딘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낯설고 짙은 정적. 서연은 눈을 뜨고 몇 초 동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낮은 천장, 거칠게 흰 칠을 한 벽, 소박한 커튼이 달린 나무 창문, 문틈으로 갓 구운 빵과 커피 냄새가 흘러들어왔다. 실크와 대리석 대신 맨바닥에 널빤지와 벽에 기댄 낡은 의자가 있었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다. 폭풍, 넘어짐, 손바닥에 피, 그리고 민준의 믿음직한 손길. 서연은 침대에 걸터앉아 바닥에 발을 내리고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였다. 이상한 잠이었다. 깊이 잠든 것 같았지만 서울의 텅 빈 집을 끝없이 헤매며 살아있는 사람 하나 없이 소리 없는 그림자와 거울만 마주치는 무거운 꿈을 꾸었다. 그녀는 손을 보았다. 붕대는 깨끗하고 하얗게 정성껏 감겨 있었다. 통증은 무뎌졌고 어제의 넘어짐을 상기시키는 묵직한 느낌만 남아 있었다. 서연은 다른 쪽 손가락으로 붕대를 쓸어보며 어제 남자의 그저 사무적인 손길에 어떻게 온몸이 저려왔는지 다시 생각했다. 마치 오랫동안 잊혔던 감정 위로 덮인 먼지 쌓인 천을 누군가 확 걷어낸 것 같았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마당을 지나갔고 대문이 삐걱거렸다. 서연이 창가로 다가갔다. 밖은 이미 눈부신 햇살이 가득했다. 어젯밤 폭풍의 흔적은 젖은 땅과 포도 덩굴줄 사이에 드문드문 고인 웅덩이뿐이었다. 포도밭은 수평선까지 가지런한 녹색 띠를 이루며 뻗어 있었다. 줄 사이로 인부 2명이 상자를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문이 조용히 삐걱거렸다. 들어가도 될까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고르게 들렸다. 서연이 돌아보았다. 그는 문간에 서 있었다. 어제와 같은 빛바랜 셔츠 차림이었지만 소매를 걷어 올렸고 머리카락은 아침 이슬에 살짝 젖어 있었다. 손에는 머그잔을 들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가 말했다. 손은 어떻습니까? 거의 안 아파요. 서연이 어젯밤을 떠올리며 다시 어색해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 위에 머그잔을 놓았다. 커피입니다. 부엌에 빵과 치즈, 과일이 좀 있습니다. 식사하시면 집으로 안내하고 농장을 보여드리죠. 네, 금방 나갈게요. 그는 나타났을 때처럼 단순하게 문지방 너머로 방 안을 엿보려는 시도 없이 불필요한 말 없이 사라졌다. 서연은 이상한 안도감과 동시에 가벼운 실망감을 느꼈다. 그녀의 일부는 그가 좀 더 머물며 다른 말을 해주길 기대했다. 다른 일부는 그 거리를 마치 구명조끼처럼 붙잡았다. 그녀는 작은 욕실에서 찬물로 서둘러 세수하고 늘 사용하던 비싼 제품들 없이 가능한 한 머리를 정돈한 뒤 부엌으로 나갔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빵 조각이 담긴 접시, 커피가 든 주전자, 치즈와 사과가 담긴 접시가 놓여 있었다. 민주는 없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따르고 빵 한 조각을 베어 물었다. 단순한 마디였지만 왠지 모르게 너무나 정직해서 음식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림이었던 값비싼 레스토랑에서의 끝없는 시식회들이 문득 부끄러워졌다. 문이 열리고 땅딸막한 체구에 생기 있는 눈을 가진 5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채소가 든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아, 당신이 우리 새 사장님이시군요. 그녀는 자기소개도 없이 집안 사람처럼 활짝 웃으며 말했다. 전 로사예요. 박민호 할아버지 댁에서 집안일을 돌보고 부엌을 맡았었죠. 이제는 당신을 모시는 셈이네요. 서연이에요.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다. 그냥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그러시다면야 로사가 쾌활하게 대답했다. 제 생각에 당신은 박민호 할아버지 화났을 때 모습이랑 닮았을 것 같아요. 그분도 눈을 그렇게 가늘게 뜨셨거든요. 서연은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화 안 났어요. 아직은요. 이 로사가 가볍게 손을 내저었다. 여기서 지내면서 이 난장판을 정리하다 보면 앞으로 몇 번은 더 폭발할 거려. 민준 씨가 다 보여줄 거예요. 그는 올바른 친구지만 황소고집이죠.
성격이 잘 맞으면 와이너리를 살려낼 거고 안 맞으면 지옥에나 팔아버리고 당신네 공전으로 날아가 버리겠죠. 서연은 커피를 마시다 사례가 들렸다.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 못했어요. 척 보면 알죠. 로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옷이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소리치고 있잖아요. 서연은 자신의 단정한 바지 정장과 어제 진흙으로 더러워진 비싼 구두를 내려다보았다. 네, 전 서울에서 왔어요. 거긴 아마 아름답겠죠. 로사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여기는 땅이 진짜예요. 척하지 않죠. 서연은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 말이 이상하게 깊이 파고들었다. 몇 분 후 민준이 나타났다. 준비되셨습니까? 그가 물었다. 네. 그들은 집을 나섰다. 해는 이미 더 높이 떠오르고 있었다. 공기는 빠르게 더워졌다. 폭풍 뒤의 땅은 증기를 내뿜으며 덩굴줄 위로 옅은 안개를 피워 올렸다. 젖은 흙, 나뭇잎, 그리고 무언가 떫고 복잡한 과즙과 나무, 오래된 포도주가 섞인 냄새가 났다. 먼저 집부터 보시죠. 민준이 말했다. 그 다음 와이너리, 창고, 밭 순서로요. 그들은 좁은 길을 따라 큰 집으로 말없이 걸었다. 서연은 익숙지 않은 다리로 걸을 때마다 울퉁불퉁한 땅이 어떻게 고통으로 전해지는지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민주는 약간 앞서 걸으며 가끔 뒤돌아보았지만 도움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것에 감사했다. 집 내부는 어제 본 것보다 훨씬 더 방치된 상태였다. 큰 거실에는 천으로 덮인 가구, 창틀의 먼지,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들이 있었다. 사진 한 장에서 서연은 젊고 웃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알아보았다. 박민호 할아버지 옆에서 와인잔을 손에 든 모습이었다. 여기 와보신 적 있습니까? 민준이 물었다. 아니요. 어머니는 오래전에 할아버지와 다투셨어요. 할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렇군요. 그는 그녀에게 할아버지의 서재, 포도주 양조에 관한 책이 있는 작은 도서관, 침실, 손님방들을 보여주었다. 살만은 합니다. 그가 말했다. 환기시키고 전부 청소하고 층고를 갈아야죠. 그건 누가 하죠? 서연이 무심코 물었다. 민준이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로사가 돕겠지만 일부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아마 당신이 살던 서울처럼 가사도우미 군단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각자 자기 일을 하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날카로웠지만 기분 나쁘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한 걸음 떨어져 보게 만들었다. 집을 둘러본 후 그들은 와이너리로 향했다. 무거운 금속 문이 달린 작은 석조 건물은 그들을 시원함과 오크 향으로 맞았다. 안에는 오크 통줄, 낡은 장비, 스테인리스 탱크가 있었다. 이 모든 게 낡았습니다. 김인준이 솔직하게 말했다. 한두 해는 더 즙을 짜낼 수 있겠지만 그 후에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는 앞찾기, 선별 테이블, 차양 아래의 낡은 트랙터를 보여주며 숫자와 물, 지난 몇 년간의 가뭄 문제, 공급업체에 대한 빚에 대해 꾸밈없이 간결하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왜 여기 남았어요? 서연이 물었다. 다른 곳을 찾아 떠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곳이 당신 할아버지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다. 그분은 까다로운 분이었지만 정직했습니다. 임금은 항상 제때 주셨고 사람들을 존중했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도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셨습니다. 돈 없이 떠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농장을 지탱해온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분이 살아계실 동안 남았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아마 당신이 와서 무언가 바꾸고 싶어 할 거라고 기대했나 봅니다. 하지만 절 모르셨잖아요. 서연이 놀라워했다. 알았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분이 당신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진열장 인형으로 살기에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라고요. 그 말은 서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그녀를 때렸다. 그녀는 문득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다. 완벽하게 차려입고 완벽하게 말하며 부유한 남자의 흠잡을 데 없는 아내? 연회에서는 미소 짓고 닫힌 문 뒤에서는 침묵하는 진열장 인형? 그분이 틀리셨네요. 그녀가 힘없이 말했다. 저는 바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민준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분은 거의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땅은 자신이 믿는 사람에 대해 거의 틀리지 않죠. 그들은 와이너리를 나와 다시 햇볕 속으로 걸어 나왔다. 몇몇 인부들은 이미 상자를 나르고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들 중 코수염이 짙은 키 작은 남자가
민준에게 손을 흔들었다. 후안입니다. 민준이 소개했다. 밭 총괄이죠. 이분은 서연 씨, 할아버님의 손녀입니다. 후안이 다가와 바지에 손을 닿고 손을 내밀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뇨. 죄송합니다. 서연 씨, 박 할아버님께서 당신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그녀가 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뜯어보는 것을 느꼈다. 적대감이나 질투가 아니라 조심스러움이었다. 땅에 익숙한 사람들은 말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밭에 나와 해가 질 때까지 남아있는 사람을 믿는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점심을 먹습니다. 김민준이 말했다. 주인이 올 때면 다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보통 할아버님께서 연설을 하셨죠. 저는 뭘 해야 하죠? 서연이 당황해서 물었다. 그냥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으면 됩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준비가 안 됐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서울에서는 다른 테이블에서 따로 식사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점심은 마당의 차양 아래에 바로 차려졌다. 긴 나무 테이블, 소박한 접시들, 고기와 채소를 푹 끓인 큰 솥, 빵 바구니, 물과 해포도주가 담긴 주전자. 인부들은 격식 없이 자리에 앉아 웃고 떠들며 자신들의 일을 이야기했다. 서연은 로사 옆에 앉아 조용히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소음, 웃음소리, 테이블 위에 빵 부스러기. 누군가는 그녀의 이전 삶에서 용납되던 것보다 더 크게 농담을 했다. 하지만 몇 분 후, 그녀는 자신이 그들의 대화를 흥미롭게 듣고 있음을 깨달았다. 누군가는 작년 가뭄을 욕했고, 누군가는 박민호 할아버지가 가장 더울 때 직접 밭에 나갔던 것을 회상했으며, 누군가는 아이들 얘기를 했다. 서울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로사가 갑자기 물었다. 서연은 순간 생각에 잠겼다. 이랬다. 서울에서의 그녀의 삶과는 거의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다. 아니요. 주로 남편을 보좌하는 일을 했어요. 회의나 행사 같은 거요. 그러니까 진열장의 예쁜 술잔처럼 남들에게 보여지는 역할이었군요. 로사가 단순하게 말했다. 서연은 속으로 무언가 아프게 덜컥거렸지만 쓴웃음을 지었다. 대충 그랬죠? 여기는 달라요. 후안이 끼어들었다. 여기서 한 식탁에 앉는다는 건 필요할 땐 밭에도 나간다는 뜻이에요.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라도. 땅은 얼굴만 쳐다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손이 필요하죠. 서연은 붕대로 감긴 자신의 상처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제 손은 아직 별로네요. 그녀가 인정했다. 하지만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선택은 언제나 있죠. 그때까지 조용히 식사하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던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모든 걸 팔고 떠날 수도 있고, 이대로 내버려 두고 농장이 죽어가는 걸 볼 수도 있고, 남아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세 가지 다른 삶이죠. 서연은 그의 시선을 느꼈다. 그 시선에는 압박이 아니라 오직 기대만이 담겨 있었다. 아직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럼 남아서 지켜보세요. 그가 말했다. 땅이 스스로 알려줄 겁니다. 점심 식사 후 사람들은 각자 일터로 흩어졌다. 로사는 서연을 불러 부엌일을 돕게 했다.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치우는 일, 서울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던 일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손을 움직이고 비누 조각을 쥐고 뜨거운 물을 느끼는 것이 공허한 자선 파티 이야기보다 왠지 더 마음을 편하게 했다. 저녁이 되자 민주는 그녀에게 밭을 산책하자고 제안했다. 당신이 무엇을 물려받았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창문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덩굴줄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고 멀리서 새들이 울었다. 포도는 아직 익지 않았고 미래의 수확을 약속하는 작은 송이들만 맺혀 있었다. 할아버님은 늘 포도가 사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인준이 입을 열었다. 계속 그늘에 두면 썩어버리고 물을 너무 많이 줘도 마찬가지죠. 햇볕과 공기, 그리고 때로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강해지죠. 그럼 저는요? 서연이 뜻밖의 물었다. 저도 그늘에 갇혀 돈으로 물을 받았는데요. 그럼 전 썩었겠네요. 민준이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그랬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썩은 사람들은 직접 땅을 보러 세상 반대편으로 날아오지 않아요.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황금 세장에 앉아있죠.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지만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다. 당신은 너무 많은 걸 보는군요. 민준 씨, 이게 제 일입니다.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땅은 표면보다 더 깊이 보는 법을 가르쳐주죠. 그들은 포도밭이 마르고 갈라진 땅과 맞닿는 경작지 끝까지 걸어갔다. 예전에는 여기에도 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3년 전 가뭄으로 죽어버렸죠. 살려보려 했지만 물은 비싸고 돈은 없었습니다. 포기해야 했죠? 당신도 농장이 있었다고요. 서연은 그가 어제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는 순간 굳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농장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계곡에 2년 연속 가뭄이 들었고 대출에 은행 빚까지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남은 건 옷가지와 낡은 트랙터뿐이었죠. 박 할아버님께서 사정을 아시고 저를 여기로 데려오셨습니다. 왜 이 나라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었을 텐데요. 여기가 제 땅이니까요.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전 여기서 자랐고 제 부모님이 여기 묻혀 계십니다. 전 아스팔트 위에서는 사는 법을 모릅니다. 서연은 침묵했다. 아스팔트는 그녀에게 익숙한 토양이었다. 하지만 지금 갈라진 땅과 생명을 위해 발버둥 치는 푸른 덩굴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 삶을 지탱해온 모든 것이 사실은 토양이 아니라 무대 장치는 아니었을까?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민준이 말했다. 오늘은 이만하죠. 좀 쉬셔야 합니다. 내일은 우리 일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하신다면 한번 해보실 수도 있고요. 뭘 해봐요? 손님이 아니라 일부가 되어보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 뭐라도 돕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당신 것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겁니다. 서연은 아주 잠시 고민했다. 하고 싶어요. 그럼 내일 아침 6시에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 구두는 신지 마세요. 그가 그녀의 신발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틀은 못 버틸 겁니다. 서연은 더럽고 비싸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구두를 내려다보았다. 갑자기 그 신발에 짜증이 치밀었다. 마치 자신이 한 걸음 내딛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캐리어에 운동화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괜찮을까요? 괜찮을 겁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로사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내일 아침 서연 씨가 밭에 나갈 겁니다. 민준이 간결하게 말했다. 로사가 눈썹을 치켜떴다. 정말요? 그럼 아침에 죽을 더 많이 끓여야겠네. 빈속으로는 밭에 못 가죠. 서연은 미소 지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그들의 일상에 그렇게나 당연하게 아무런 허식 없이 포함시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서울에서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논의되고 조율되고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로 포장되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단순했다. 사람들과 함께 점심을 먹거나 아니거나 밭에 나가거나 아니거나 아무도 설득하지 않았다. 밤에 그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땅에 대한 말, 3가지 가능한 삶, 썩은 사람들은 날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맴돌았다. 그녀는 대리석 바닥과 차가운 침실이 있는 박물관처럼 거대한 서울의 아파트를 떠올렸다. 마지막 날 저녁, 그녀가 왜 아르헨티나로 가는지 묻지도 않고 변호사에게 위임장 서명하는 것 잊지 마라고만 말했던 태준을 떠올렸다. 문득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확해졌다. 만약 지금 돌아간다면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일 것이다. 계약, 침묵, 연회에서의 우연한 악수 외에는 어떤 접촉도 없는 삶, 만약 남는다면 불확실성, 노동, 실패의 위험, 아무런 보장도 없는 삶, 받침은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적어도 결정을 시작하게 할 것이었다. 잠들기 전 그녀는 붕대를 감은 손바닥을 가슴에 대고 생각했다. 내일 땅이 나를 받아준다면 나는 남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을 팔고 떠나겠다. 그녀는 사실 그 결정을 이미 내렸다는 것을 몰랐다. 민준의 따뜻하고 확신에 찬 손이 자신의 피부에 처음 닿았을 때, 그리고 자신이 지난 몇 년간 얼마나 죽어 있었는지 깨달았던 바로 그 순간에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일찍 일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알람은 6시 1분 전에 울렸지만 서연은 이미 눈을 뜨고 집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정적, 창밖의 가벼운 바람소리, 낡은 마룻바닥에 드문 삐걱거림, 자동차 소음도 엘리베이터도 벽 너머 이유도 없었다. 오직 뉴스피드가 아닌 축축한 흙냄새로 시작되는 아직은 낯선 이 새로운 세상뿐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 입었다. 평범한 청바지, 티셔츠, 그리고 헬스장에 갈 때를 대비해 옷장 구석에 처박아 두었지만 한 번도 신지 않았던 운동화. 머리는 하나로 묶고 가벼운 바람막이를 걸친 뒤
복도 거울 앞에 잠시 멈춰섰다. 거울 속에는 그녀가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여자가 서 있었다. 화장기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지 않은 머리에 잠이 부족해 약간 부은 눈을 한 여자. 하지만 그 얼굴에는 뭔가 살아있는, 다듬어지지 않고 광택나지 않은 생생한 무언가가 있었다. 문에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준비됐습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나무 문을 통해 둔탁하게 들려왔다. 네, 서연이 대답했고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스스로 놀랐다. 마당은 아직 쌀쌀했다. 포도밭 위로 옅은 안개가 걸려 있었다. 동쪽 하늘이 막 밝아오기 시작했다. 어딘가에서 이미 양동이 굴러가는 소리와 인부들이 말을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다. 공기 중에는 축축한 흙냄새,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냄새, 갓 내린 커피 향이 뒤섞여 있었다. 로사가 서연에게 죽 한 그릇을 내밀었다. 바닥까지 다 먹어요. 그녀가 엄하게 말했다. 다칠 첫날은 1시간 만에 죽을 것 같다가 나중엔 익숙해지죠. 서연은 순순히 전부 먹었다. 서울 집에 있을 때는 아침에 커피 한 모금과 과일 반쪽으로 때우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여기서는 몸이 다른 무언가를, 단순하고 든든한 것을 요구했다. 민주는 마당 입구에서 기둥에 기댄 채 기다리고 있었다. 마음 안 바뀌었습니까? 그가 물었다. 네, 그럼 가시죠. 그들은 이슬에 젖어들며 좁은 길을 따라 포도밭으로 향했다. 운동화는 금세 젖었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다. 안에서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이상한 흥분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덩굴줄 옆에는 이미 작은 칼을 든 인부들이 서 있었다. 민준이 후안에게서 칼 하나를 더 받아 서연에게 건넸다. 오늘은 불필요한 싹을 잘라낼 겁니다. 그가 말했다. 보세요. 이렇게. 이 싹은 덩굴의 힘을 뺏어갑니다. 이걸 제거해야 해요. 좋은 송이를 맺을 가지만 남기는 겁니다. 그는 정확하고 자신감 있는 동작을 보여주었다. 잎사귀가 떨어져 나가고 덩굴은 깨끗하게 한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해보세요. 서연은 칼을 잡았다. 칼날은 날카로웠고 손잡이는 약간 축축했다. 그녀는 덩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것은 그냥 식물이었다. 하지만 땅과 선택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은 지금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를 만지는 것 같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칼이 민준이 보여준 싹이 아닌 다른 싹을 잘라버렸다. 잎이 떨어졌다. 괜찮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첫날에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덩굴은 유리가 아니니 깨지지 않아요. 그 점에서는 저랑 닮았네요. 그녀는 자신에게 더 가깝게 중얼거렸다. 민준이 피식 웃었다. 그런 것 같군요. 그는 좀 더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서연이 따라했다. 이번에는 좀 더 나았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한 번. 10분 후 그녀의 동작은 조금 더 자신감이 붙었고 20분 후에는 거의 기계적이 되었지만 모든 동작에는 여전히 집중력이 남아있었다. 해가 더 높이 떠오르고 안개가 겉였다. 포도받은 소리로 가득 찼다. 웃음소리, 스페인어로 된 대화, 양동이 부딪히는 소리, 쇠가 울리는 소리. 서연은 민준 옆에서 일했다. 가끔 질문을 하기도 하고 가끔은 그저 침묵하며 리듬을 탔다. 아주 잘하시네요. 후안이 지나가며 말했다. 첫날 치고는요. 첫날인데 아직 서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그녀가 등이 쑤시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저녁엔 더 심할 겁니다. 김인주는 그녀에게 헛된 희망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내일은 더 쉬워지겠죠? 내일도 여기 있다면요. 만약 없다면요. 그럼 당신은 온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는 거겠죠.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럴 권리도 있고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칼이 다시 한번 가느다란 줄기를 싹둑 잘랐다. 잘린 잎이 땅으로 떨어졌다. 정오가 되자 등은 불타는 듯했고 장갑을 꼈음에도 손바닥은 아팠으며 머리는 묶음에서 빠져나와 이마에 달라붙었다. 하지만 이 모든 육체적 피로 밑바닥 어딘가에서 무겁지만 밝은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 진짜 일을 하고 있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 결과를 보고 만질 수 있었다. 점심에는 다시 모두 함께 모였다. 이번에 서연은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다. 몸은 음식을 요구했다. 물은 언젠가 서울의 연회장에서 마셨던 그 어떤 샴페인보다 맛있게 느껴졌다. 어떠세요? 둘만 남았을 때 민준이 조용히 물었다. 살아는 있네요.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2시간도 못 버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기분 좋네요. 정직한 피로죠. 그가 말했다.
끝없는 대화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일에서 오는 피로. 저녁이 되면 저와 할아버지, 그리고 이 땅 전체를 저주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나가서 결과가 어떤지 보고 싶어질 거예요. 이미 이 모든 걸 저주해본 사람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런 적 있었죠. 그가 짧게 대답했고 순간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다. 저녁, 해가 언덕 너머로 사라졌을 때 서연은 겨우 다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샤워기 아래 오래 서서 무리먼지와 땀, 나뭇잎 조각들을 씻어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동시에 녹초가 된 기분과 살아있는 기분을 느낀다고 생각했다. 이상한 조합이었다. 그동안 가방에 넣어두었던 전화기가 진동했다. 서연이 집어들었다. 그녀가 너무나 잘 아는 서울 번호로 온 몇 통의 부재중 전화와 새로운 메시지. 긴급. 할 얘기 있음. 내일 멘도사에 도착함. 발신인은 강태준이었다. 그녀는 글자들이 바뀌기라도 할 것처럼 오랫동안 화면을 쳐다보았다. 바뀌지 않았다. 그녀가 여기 있는 동안 그는 딱 한 번 전화했다. 변호사에게 유산 관련 대리 위임장에 서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 외에는 그녀의 안부나 다른 대륙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도착함. 서연은 자신 안에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새로운 모든 것이 낡고 무거운 무언가와 충돌하는 것을 느꼈다. 포도밭의 세계와 서울의 현실이 서로 쐐기처럼 박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갔다. 민주는 벽 옆 벤치에 앉아 머그잔에 담긴 무언가를 마시며 어두워진 덩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 위로는 이미 첫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이 서도 없이 옆에 앉으며 말했다. 내일 여기 온대요. 민주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머그잔을 땅에 내려놓을 뿐이었다.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눌 것이 있을 때 항상 나타나죠.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녀가 무심코 대답했지만 그 방어가 얼마나 약하게 들리는지 스스로도 느꼈다. 그런 결혼을 충분히 많이 봤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방식은 하나죠. 그녀는 침묵했다. 우리 결혼은 거래예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로맨스도 사랑도 아니에요. 5년 전 저에게는 어머니의 유산과 특정 상류층 사회의 문을 열어주는 가문 이름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그 사회로 진출해야 할 사업이 있었고요. 우린 결혼했고 혼전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 이혼할 경우 저는 정해진 금액을 받기로 했죠. 그는 제 지위를 이용했고 저는 안정을 얻었어요.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정직했죠. 실생활에서는요. 그가 물었다. 그녀가 몇 년 동안 마음속으로조차 피해왔던 질문이었다. 실생활에서는 그녀는 단어를 고르려 애쓰며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실생활에서는 공존했어요. 같은 아파트에서 자지만 다른 세상에서 살았죠. 그는 저에게 손을 대지도 모욕하지도 소리치지도 않아요. 그냥 남편으로서 존재하지 않을 뿐이에요. 저도 그에게 마찬가지고요. 한 결혼 안에 있는 2명의 이웃 경영 파트너 같은 거죠. 육체적 관계없이요. 민준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단 한 번도요. 그녀도 똑같이 직설적으로 대답했다. 이제는 이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스스로 놀라면서 5년 동안 사람들 앞에서 하는 우연한 제스처 외에는 어떤 접촉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대화를 시작해보려고 벽을 허물어 보려고 했지만 곧 깨달았죠. 그 계약이 우리 둘 다에게 딱 맞는 방식이었다는 걸. 그에게는 행사에 데리고 다닐 예쁜 아내와 돈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했고 저에게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남지 않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민주는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동정도 비난도 없었다. 오직 주의 깊고 묵직한 경청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안정 속에서 어땠습니까? 마침내 그가 물었다. 창문 없는 방 같았어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외풍은 없지만 질식할 만큼 답답했죠.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밤이 포도밭 위로 내려앉았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왜 여기 오는 겁니까? 민준이 침묵을 깼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마도 유산에 대해 얘기하러 오겠죠? 매각을 서두르거나 아니면 제게 이미 하나의 삶이 있고 다른 삶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걸 상기시키러요. 당신은 그에게 뭐라고 할 겁니까?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질문은 예상외로 어려웠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반복했다. 어제
여기로 날아올 때만 해도 저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다 팔고 돌아가자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손, 장갑과 흙 자국이 아직 남아있는 피부를 내려다보았다. 오늘 저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은 하루 만에 생기지 않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때로는 단 하루가 당신이 더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 어딘지를 보여주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은 아마 힘들 겁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는 빈손으로 오지 않을 거예요. 논거, 숫자, 부드러운 형태의 위협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논리로 압박하는 법을 알아요. 준비하세요. 마치 그의 연설을 이미 들어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들은 모두 똑같은 말을 하죠. 그가 피식 웃었다. 내 미래를 생각해봐.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야. 우리가 쌓아온 걸 무너뜨리지 마어. 단지 그들이 있는 것은 함께 쌓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서연은 내면에서 조용하고 완고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의 합리적인 판단이 되는 것에 지쳤어요.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단 한 번이라도 제 자신이 되고 싶어요. 민준이 그녀를 오랫동안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당신이 그 말을 했을 때 그가 천천히 말했다. 저는 처음으로 당신에게서 진열장 인형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었지만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 상황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뭘 하죠? 선택을 하죠. 그가 대답했다. 돈과 가난 사이에서가 아니라 서울과 포도밭 사이에서가 아니라 타인의 계획대로 살 것인지 자신의 계획대로 살 것인지 사이에서요. 나머지는 모두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은 제가 거의 알지 못했던 제 할아버지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녀가 뜻밖의 말했다. 변호사 편지를 통해 그분도 타인의 시나리오에 대해 분노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셨기 때문입니다. 김민준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는 당신을 멈출 수는 없었지만 다른 장소, 다른 기회를 남겨줄 수는 있었죠.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잡을지 말지 그것뿐입니다. 서연이 일어섰다. 내일 그가 올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의 말을 듣겠지만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나쁘지 않군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바칠은 계획해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과의 대화도 힘든 노동이니까요. 그녀는 빗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모든 걸 어떻게든 일과 연관짓네요. 인생이 곧 일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단지 문제는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죠. 자신을 위해 아니면 타인의 자아를 위해. 밤에 그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그의 말, 오늘 하루의 기억, 칼이 불필요한 싹을 잘라내던 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싹은 힘을 뺏어가니 제거해야 한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생각했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결혼이야말로 내게서 수액을 빨아들이며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싹은 아닐까? 아침, 강태주는 정확히 정오에 도착했다. 서울 번호판을 단 검은색 SUV가 마치 이곳 모든 것이 이미 자기 소유인 양마당으로 들어섰다. 문이 열리고 값비싼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바로 벗지 않은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가 내렸다. 그의 모든 모습이 나는 통제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서연은 청바지와 평범한 리넨 셔츠 차림으로 머리를 묶고 바람에 그을린 얼굴로 집 입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문득 그들이 얼마나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한때 이 두 세계가 한 가족으로 여겨졌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지 느꼈다. 안녕. 태준이 다가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기쁨도 짜증도 없이 평탄했다. 변했네. 당신도요. 그녀가 대답했지만 사실 그에게서는 거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그녀였고 그의 변함없음이 눈에 띄기 시작할 정도로 그녀가 변한 것이었다. 들어가도 될까? 그는 집을 휙 둘러보았다. 안에서 얘기하자. 바람 부는 데서 중요한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거실에서 태주는 주위를 둘러보고 얼굴을 찡그렸다.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군. 그가 말했다. 감상적인 고물 폐허. 하지만 부지는 좋네. 서류 처리만 잘하면 비싸게 팔 수 있겠어. 그는 협상실에서처럼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서류 가져왔어. 그가 말했다. 우리 변호사들이 이미 몇 가지 안을 준비했지? 당신이 매각 위임장에 서명하면 내가 모든 문제를 처리할 거야. 1년 후에 혼전 계약서대로 이혼하고 당신은 약속된 금액 53억 원을 받는 거지?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야? 서연은 맞은편에 앉았다.
태준이 테이블 위에 놓은 폴더가 마치 그들을 갈라놓는 것 같았다. 만약 내가 서명하지 않으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그는 누군가 협상 중에 그의 계획에 맞지 않는 말을 했을 때 늘 짓던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명하지 않는다니, 뭘, 위임장, 아니면 우리가 논의했던 계약? 내가 직접 파악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 변호사들이 아니라 내가 뭘 원하는지 결정하기 전까지는요. 그가 피식 웃었다. 서연 씨, 햇볕에 지쳤군. 이런 곳은 사람을 감상적으로 만들지. 모든 걸 버리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이해해. 하지만 연극은 그만두자고. 이런 농장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여기 빚이 얼마나 있는지는? 당신은 집안 예산도 관리해본 적 없으면서 와이너리를 경영하겠다고? 일주일 전보다는 더 많이 알아요.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계속 알아갈 생각이고요. 뭐 때문에? 그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이 먼지 묻은 신발을 신은 사람들 때문에? 손실만 내는 이 땅 때문에? 당신은 농부가 아니야. 서연 씨의 당신은 다른 세계의 일부라고. 내가 지난 5년간 어떤 세계의 일부였는데요? 그녀가 물었다. 넥타이 색깔 고를 때나 조언을 구하는 그림처럼 필요한 그런 세계? 그의 눈에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시작하지 마. 그가 잘라 말했다. 우리 둘 다 뭘 감수하고 시작했는지 알잖아. 당신은 드라마나 돌발 상황 없는 조용하고 안정된 결혼이 필요했고 나는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파트너가 필요했어. 그건 효과가 있었고 지금도 그래? 지금 당신은 그냥 감정적인 시기를 겪고 있는 거야? 멀리 떠나와서 자아 찾기의 파도에 흔들리는 거지? 곧 지나갈 거야. 중요한 건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거야. 나에게 유산으로 남겨진 것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짓 말이군요. 그녀가 차분하게 확인했다. 그가 그녀를 더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정말 여기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양동이를 나르고 동전 한 푼까지 세면서 한 달도 못 버틸 거야. 나는 당신에게 보장된 출구를 제안하는 거야. 돈, 자유, 익숙한 생활 수준, 당신 계획에 따른 자유겠죠. 그녀가 말했다. 조금씩 나누어주고 서류로 정리된 자유. 태준이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좋아. 다르게 말하지. 만약 당신이 지금 내 제안을 거절하고 여기에 남는다면 나는 이 일에 더 이상 자원을 낭비하지 않겠어. 돈은 계약 조건에 따라서만 받을 수 있을 거야. 서울에서 1년간의 공동생활 후에 당신이 돌아오면 우린 마지막까지 이 연극을 끝내고 각자 갈 길을 가는 거지. 만약 당신이 돌아오지 않고 지금 모든 걸 끝내기로 결정한다면 그 돈은 못 받아. 한 푼도. 법은 내 편이야. 당신도 알잖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변호사들이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때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안전해 보였지만 지금은 더디었다. 그러니까 나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거군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돈과 유리 상자 속에서의 1년, 아니면 아무것도 없지만 당장 얻는 자유. 나는 타협안을 제안하는 거야. 그가 정정했다. 뭐, 대체로 그렇지. 그는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말했다. 단 한마디의 개인적인 말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오직 계산뿐이었다. 서연은 문득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모든 것이 극도로 명확해졌다. 회색 지대는 없었다. 만약 내가 지금 당장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면요? 그녀가 물었다. 그리고 돈은 한 푼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태준이 눈썹을 치켜떴다. 그럼 당신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지만 그건 내 어리석음이 아니라 당신의 어리석음이 되겠지. 그녀는 예상외로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드디어.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뭐가? 드디어. 내 인생에서 드디어 무언가 온전히 내 것이 되겠네요. 그녀가 대답했다. 내 선택, 내 책임, 원한다면 내 어리석음까지도요. 태준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다가 어깨를 으쓱했다. 좋아, 그가 말했다. 당신도 성인이니까? 편안한 환경에서 1년만 더 살면 얻을 수 있는 걸 잃고 싶다면 그건 당신 선택이지. 내 쪽에서는 재정적 의무 없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겠어. 서울 돌아가면 서명하자고. 와이너리 일은 알아서 결정해. 단, 기억해둬. 당신은 이런 걸 관리하는 법을 몰라. 배우면 되죠. 그녀가 간결하게 대답했다. 그거 참 볼만하겠네. 그가 거의 나른하게 내뱉었다. 주인님 놀이.
행운을 빌지. 그는 일어나 서류 폴더를 챙겼다. 마음이 바뀌면 문가에서 그가 덧붙였다. 내가 떠나기 전까지 시간은 있어? 하루 더 시내에 있을 거니까? 마음 안 바뀔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순간 머뭇거리며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했지만 이내 마음을 바꾸고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서연은 거실에 홀로 서 있었다. 집은 다시 정적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것은 어제의 그 정적이 아니었다. 오늘 그 안에는 그녀 자신의 목소리를 위한 공간이 있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갔다. 민주는 대문가에 서서 SUV가 길 위에서 먼지를 일으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래서요. 그가 물었다. 세장 속에서 1년 더 사는 대가로 돈을 제안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나가고 싶다면 텅 빈 벽을 주겠다고 했고요. 서연이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제 벽을 선택했어요. 민준의 얼굴에는 미소도 환희도 떠오르지 않았다. 단지 가벼운 안도감만이 스쳤다. 그럼 축하합니다. 그가 말했다. 오늘 당신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두려워졌다. 온몸이 떨릴 정도로 정말로 두려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 밑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가벼움, 자유로운 추락. 이제 어떻게 하죠? 그녀가 물었다. 이제 더 나빠질 겁니다.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돈, 친구, 익숙한 삶을 잃는 것은 산책이 아니니까요. 자신의 결정을 증오하게 될 밤들이 있을 거고 동전을 세게 될 날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밤과 그날들은 당신의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가 포도밭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여기에는 당신이 원한다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원해요. 그럼 오늘 당신에게는 한 가지 과제가 더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재산 청구 없이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빨리 시작할수록 견디기 쉬워질 겁니다. 서연은 전화기를 꺼냈다. 손은 떨렸지만 번호를 누를 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통화가 끝났을 때 그녀는 벤치에 주저앉았다. 주위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같은 덩굴, 같은 산, 같은 태양. 오직 그녀만이 변해 있었다. 민준이 옆에 앉았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지만 여전히 닿지는 않은 채였다. 오늘 이런 결정을 내릴 줄 알았습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다. 아니요. 그녀도 똑같이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여기 온 첫날 밤부터 이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잘 들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다. 당분간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이죠. 하지만 당신에게는 사람들이 보통 가장 먼저 포기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남았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권리. 다시는 그 어떤 돈과도 그것을 바꾸지 마세요. 서연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를 껴안고 숨고 그가 자신의 짐 일부를 덜어주게 하고 싶었지만 제3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그의 말이 떠올랐다. 그는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가 덧붙였다. 당신의 결정이 나에 대한 어떤 권리를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용기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 직설적인 말에 움찔했지만 그 단호함 속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다. 알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부탁하지 않아요. 오늘 저는 당신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저 자신을 선택했죠? 나머지는 나중 일이고요. 그의 눈에 처음으로 인정과 비슷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빠르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그럼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겠군요. 그가 말했다. 당신과 이 땅 사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켜보죠. 저녁, 해가 붉은 공처럼 산 너머로 질 때 서연은 자신의 새로운 집 창가에 서서 포도밭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내일부터 가장 힘든 부분이 시작될 것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혼, 돈의 상실, 예전 친구들의 차가운 시선.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제 돌아갈 곳이 있었다. 손님이 아니라 포도 한 송이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 두려움과 피로 밑에서 조용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제 내 인생은 마침내 나의 것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그녀를 추위로 맞았다. 날씨의 추위가 아니라 인간적인 추위였다. 3주간의 이혼 절차, 변호사와의 만남, 그리고 아직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하는 설명. 미쳤어. 농장 하나 때문에 53억을? 무릎 꿇고 돌아오게 될 걸. 서연은 침묵하며
서류에 서명하고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움이 사라졌다. 이혼은 끝났다. 돈도 인맥도 없다. 오직 그녀와 한 뼘의 땅만 남았다. 민준이 문 앞에서 그녀를 맞이하며 캐리어를 받아들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곳 빼고 모든 걸 잃었어요. 그가 피식 웃었다. 그럼 불필요한 것만 잃었군요. 18개월이 하루처럼 지나갔다. 힘들고 더럽고 살아있는 하루. 그녀는 새벽에 일어나 덩굴 자르는 법을 배우고 수확량을 세고 장부를 기록했다. 민주는 봐주지 않았다. 한 번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하도록 요구했다. 실수는 고통스러웠지만 가르침을 주었다. 그녀는 임금을 올리고 수익분배 제도를 도입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믿었고 열정을 다해 일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해의 수확은 더 좋았다. 와인은 시장에 나갔고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민주는 거리를 유지했다. 도왔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다. 그는 그녀가 도망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땅을 선택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렸다. 18번째 달, 첫 수익이 났다. 저녁에 서연은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다. 민준이 나와 옆에 앉았다. 당신, 변했군요. 알아요. 이제 여기 영원히 있을 사람이 됐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덮었다. 따뜻하고 확신에 찬 손길이었다. 그럼 이제 시작해도 되겠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뭘 시작해요? 전에는 나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것,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되어야 했고,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심장이 날카롭고 달콤하게 덜컥거렸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제 이게 잘 될지 한번 보죠. 그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서연도 마주 미소 지었다. 앞에는 새로운 장이 펼쳐져 있었다. 수학축제는 서연이 처음으로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마당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인부들과 그들의 가족, 이웃 포도밭 사람들까지. 긴 테이블은 음식으로 휘어질 듯했고 음악이 연주되었으며 아이들은 줄 사이를 뛰어다녔다. 구운 고기, 갓 구운 빵, 그리고 해포도주 냄새가 진동했다. 서연은 와이너리 입구의 작은 단상 위에 서 있었다. 소박한 원피스 차림에 머리는 풀어헤쳤다. 손에는 여전히 일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민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벽에 기댄 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시작했고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차분하게 울렸다. 2년 전 저는 이방인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가지치기용 칼 잡는 법도 몰랐고 품종의 차이도 이해하지 못했으며 손톱 밑에 흙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비웃거나 외면하거나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남아서 가르쳐주고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히 제 할아버지의 포도밭이 아닙니다. 우리의 땅이고 우리의 수학이며 우리의 가족입니다. 후안이 스페인어로 무언가 외쳤다.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다. 로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서연이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뿌리를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었다. 음악이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저녁, 손님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무렵 민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춤출래요? 그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조용한 멜로디에 맞춰 천천히 춤을 추었다.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에, 그녀의 손은 그의 어깨에. 그 모든 세월 동안의 거리감 없이 처음으로 가까이 있었다. 두려웠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뭐가요? 당신이 나를 단지 조력자나 그 첫날 밤 당신을 구해준 사람으로만 볼까봐요. 목발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목발이 아니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은 나에게 스스로 걷는 법을 보여준 사람이죠. 그건 다른 거예요. 그가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서연 씨, 땅도, 돈도, 인맥도. 오직 이 두 손과 지식뿐입니다. 당신이 나를 원한다면 이걸 처음부터 알아야 해요. 당신의 손은 내 전 남편의 모든 돈보다 더 가치 있어요. 그녀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지식은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당신의 지식이 이 땅을 살아있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도요. 그가 손가락으로 그녀의 뺨을 쓸었다. 그럼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50대 50 파트너십. 당신은 땅의 소유주. 나는 관리자이자 와인 메이커. 함께 법적으로, 정직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농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무엇이 자라나는지 지켜보죠. 서연은 온몸에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이거 농부 스타일의 프러포즈네요. 이건 진짜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제안입니다. 그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일이 먼저, 감정은 그 다음. 아니면 함께 가거나 되는 대로요. 그녀가 웃었다. 가볍고 자유롭게. 동의해요. 모든 면에서 50대 50으로. 그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그녀에게 키스했다. 시간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2년 후 그들의 와이너리는 지역을 넘어 알려지게 되었다. 작은 생산 규모였지만 품질이 뛰어났다. 사람들은 와인을 맛보고 땅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여자와 그녀에게 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준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러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서울에서 소포가 도착했다. 비싼 샴페인 한 병과 메모가 들어있었다. 성공을 축하하오. 당신이 옳았소. 강태준. 서연은 병을 열지 않고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기념으로 남겨두죠. 그녀가 민준에게 말했다. 내가 어디서 떠나왔고 어디로 왔는지를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그가 뒤에서 그녀를 껴안으며 덧붙였다. 그녀는 창밖의 포도밭과 밭의 사람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았다. 그래, 어디로 왔는가? 이곳에 그녀의 삶이 있었다. 진짜이고 선택했으며 그녀 자신의 삶이